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에서도 이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4+1 협의안 도출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요즘 바른미래당 정말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바른미래당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바른미래당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예. 네, 소위 비당권파에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명을 정하고 네.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분들이 아직도 당적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존중할 일이지만 이 정치 도의상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을 탈당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탈당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이 당을 만들었는데요. 네. 아마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이 초반 정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 이 당명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당명이 무엇으로 하든 관심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유승민 계열에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안철수계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참여할 거다. 또 안철수 대표도 나중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신당 창당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네. 사실 그러한 주장은 안철수 측과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명확한 입장 표명을 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명확하게 새로운 보수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승민 의원계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름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짓게 되면 안철수 네. 의원 쪽에서 사실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는 확실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몰라서 이럴까요?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 시점에 즈음에서는 네. 당명을 정할 즈음에서는 안철수계가 아마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네. 이럴 바에야 확실히 보수라는 것을 천명하고 네. 이 유승민 대표의 지속적인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명확하게 천명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승민 대표의 뜻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철수계하고는 어차피 같이 손잡고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먼저 판단을 하고 차라리 이럴 경우는 정거장식으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좀 힘을 좀 합쳐보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까 원래? 네, 그 말씀에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곤란해지는 게 바로 바른미래당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들은 안철수 대표를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보수당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이 당에 있어야 되겠네요. 바른미래당에.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들은 또 탈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정치적인 행동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귀추가 좀 주목이 됐는데 네. 아마 그대로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네. 바른미래당을 개혁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데 아마 그분들도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권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김관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비례대표에 되시는 6분의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쪽으로 좀 올 것이다.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당권파라는 게 이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거든요. 네, 그러긴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계열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탈당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당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님도 이선으로 물러나시겠다는 말씀들을 아. 여러 번 하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이 6분들도 이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보수당이 만들어지면서 바른미래당이 좀 다시 좀 질서가 정연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야죠. 예. 그리고 이건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지난번에 보도 나온 것이 네. 내가 어떤 당명을 가지고 선거에 나갈 것인지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무슨 예. 뜻입니까? 아마도 바른미래당 조만간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하면서 이 당명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한쪽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야권 재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운 연대와 통합 이런 작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지 1당 2당이 아닌 제3지대에 있는 많은 정당들과 제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지만이 총선을 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뭐 비당권파를 뺀 나머지 그 당권파라든가 여러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도 또 뭔가 좀 정리를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되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연동률에 적용하는 비례 의석수 제한하는 캡 문제, 석패율 문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1 회담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네. 계속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져서 네네. 국민들도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지 어제 사실 저도 오후 내내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은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3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또 4+1 협의는 또 협의대로 하면서 아마 투트랙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지금 상당 부분이 의견이 접근이 됐다가 네. 이게 조금 미세한 차이로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기 본질적인 때문에 건 아니다. 예. 저는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도 캡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당초에 225대 75의 합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원안. 네. 그 원안에서 불가피하게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네. 당초의 합의 정신을 그대로 놔두면서 네. 의석수만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역구가 250대 50, 연동 50% 이 정도 하면 나머지는 당초에 합의안에 들어가 있던 석패율 제도라든가 네네. 연동형 캡 씌우는 거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거하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니까 이 선거법 225 플러스 75 원안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석패율 적용은 권역별로 하기로 했었고 정당별로 2순위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2명 이내까지 배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30% 이상 득표하면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50대 50으로 가게 되면. 예, 저는 이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기로 했던 것을 전체 비례 의석이 75석에서 55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명부 자체는 전국 단위로 만들자. 대신에 석패율을 권역별로 2명씩이면 6개 권역이니까 12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네네. 다소 줄어드니까 6명만 하자. 네네. 이렇게 서로 조정을 좀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잠정 합의안이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불가피하게 30개의 캡을 민주당도 뭐 최소한의 병립형으로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정도로 이제 잠정 합의를 한 건데 네. 뭐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는 캡을 씌우는 거는 좀 그렇다. 당초의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워낙 크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네. 민주당 아니든 혹은 나머지 당들의 아니든 결국 차이는 2-3석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캡을 뭐 30으로 할지 40으로 할지 아니 벗길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오늘 어쨌든 본회의는 열리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거는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좀 희망을 하고요. 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지금 그 문희상 의장이 또 해석을 해보니까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한국당 네.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저는 회기 결정의 건 자체를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 자체도 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 임시국회가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30일 동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만약에 임시회를 또 소집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또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회기 결정은 못하고 맨날 필리버스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적어도 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예,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회기 관련해서도 한다는 게 있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무한 반복 필리버스터만 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예.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나경원 대표에서 신교철 대표를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예. 한국당하고 협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걸로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황교안 당대표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황 대표님께서 주로 장외 집회를 선호하시고 사실 강경투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원들 내지는 의원들이 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그동안 강경투쟁을 세 해와서 또 네. 국민들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은 이념 싸움으로 돼서 좌파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둔갑이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 협상에서 받는다. 네. 이러면은 너 좌파 독재에 찬성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네. 근데 사실은 시작을 너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와서 참 빠져나가기가 참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쉽지 않다.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제가 협상안도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하면은 협상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대부분이 많이 하셔요. 예, 그런데 전체를 모아놓고 당대표하고 같이 회의하면 그런 얘기를 또 이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의 뭐 이 분위기죠, 그게. 그러면은 어쨌든 하고 싶은데 뭔가 누군가가 밖에서 좀 출구를 열어줘야지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황교안 당대표께서 그동안 뭐 국정 경험은 좀 있으시지만 네. 이 의회 경험이 아직 없으세요.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이 협상과 타협 또 양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좀 경험이 부족해서 중진 의원들의 좀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정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당의 기조가 협상 기조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어차피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가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 감찰 무마 관련해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현 하명사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하고 이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반응하는 방식 이 두 가지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요즘 좀 걱정입니다. 이 검찰하고 청와대 여당하고 너무 싸움을 하고 있어서 네. 국민들이 볼 때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검찰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그렇죠. 예,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언제 있었던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되고요. 네. 예,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도 이미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번 수사를 적당히 했다가는 나중에 특검을 한다든가 정권 바뀌고 나서 또 다시 자기들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런 특히 권력기관들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청와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지금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은 사실 패스트트랙 수사라든가 나경원 의원 고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또 특별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천천히 수사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약에 지연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네. 검찰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